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4주 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택배 특별관리 기간인데요. 이 추석 명절 성수품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종사자분들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명절 성수품 주문할 땐 미리미리란 키워드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현재 서 있는 이곳 상암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어제 낮 최고 기온 28.4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은 한낮에도 23도로 5도가량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쪽부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양이 많지는 않지만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빗방울만 지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0.7도, 대구는 17.7도, 제주는 23도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따뜻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중부는 낮에도 23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남부도 광주와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최고 7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설물 점검 등 주변을 미리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부터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기온도 크게 변동될 텐데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킥보드 셔틀부터 거짓 합의금까지 신학폭입니다. 최근 신종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킥보드 셔틀,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중학생들에게 전동 킥보드 비용을 대신 내게 하거나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속여서 이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 학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이제는 신종 학폭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킥보드 셔틀, 대체 뭐예요 이게? 킥보드 셔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가해 학생이 부모님 카드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자신들이 이용하는 킥보드 요금을 대신 내게끔 하는 신종 학교 폭력 행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킥보드 비용 갈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로 피해 학생을 태우고 이동해서 폭행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품 갈취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8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 길가에서 14살의 A군 등 중학생 2명이 후배 학생 B군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B군의 아버지는요, A군 등이 이 B군 명의로 전동 킥보드를 빌린 뒤에 부평구에서 계양구까지 함께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킥보드의 기동성을 이용을 해서 새벽에 낯선 장소로 아이를 데려가서 폭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A군 등이 문신을 할 거라는 이유로 이 B군에게 1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돈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를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군은 지금 얼굴과 쇄골 등을 많이 다친 상태고 상해 진단서까지 같이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14살 중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란 말입니까? 네. 근데 이게 전동 킥보드는 연령 제한 있지 않아요? 면허 소지 여부도 있고 14살이 이거를 사거나 빌리거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이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이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네. 이 범칙금
안전 수준이 높지 않은 데다가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가 의무적으로 면허 검사를 해야 할 법적 기준이나 근거 규정, 제재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인증 체계도 허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군 사례처럼 이렇게 학교 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당 사건의 피해 부모는 아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히려 지금 전학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 학생이 전학이라는 네. 그런 피해를 또다시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A군이 저지른 학폭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A군 등이 또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중학생 C군을 억지로 자신들을 때리도록 강요하게 시킨 뒤에 합의금을 갈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또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C군 아버지 말에 따르면요. A군 일당이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합의금 5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무리 중에 한 명이 보호자 역할까지 맡고 치밀하게 계좌번호까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입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C군은 SNS에서 이 A군 일당과 시비가 붙었는데 직접 와서 사과를 해라라는 말에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A군 등은 C군이 자신을 때리도록 억지로 강요한 다음에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받은 합의금은요. 무리 내에서 역할에 따라서 분배했다 이렇게 C군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범죄 방법이 이 성인 범죄를 방불케 하는데 네. 이게 중학생들이 이런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경찰이 지금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각각 고소장을 지금 접수받은 상황이고요. 자세한 사건과 경위는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큰일이네요. 네. 이게 이게 또 엄벌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얘네들을 또 어떻게 잘 구슬려서 사회 일원으로 잘 끌고 가야 되는가?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네. 근데 이게 너무 점점 잔혹해져서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카페 종이컵 노 일회용품 규제 변화입니다. 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24일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봉투도 사용 규제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카페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품목이 더 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은 뭔가요? 네, 카페와 같은 식품 접객 업소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기존에 사용 못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추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을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도구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좀 규제를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일회용 컵들 막 다 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이건 규제품인가 싶은데 아닌 것도 있고 이건 규제 안 되겠지 했는데 또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카페와 같은 식품 접객 업소에서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일회용품 자체 외에 이 컵 뚜껑이나 홀더, 냅킨, 또 종이 깔개 같은 것들은 또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왜 정수기에 그 옆에 붙어있는 원뿔 모양의 고깔 콘 있잖아요. 네. 그 네네. 형태의 컵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판기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음료 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데 로봇이 다 그런 역할을 전담하는 로봇 바리스트가 있는 커피숍에서는요. 자동 판매기와 똑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판기와 같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할 그렇게 전망입니다. 되는 거야? 네, 좀 흥미롭죠. 네네. 로봇이 만드니까 자동 판매기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또 일회용 봉투 부분 짚어드릴 텐데요.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다시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사용. 그러니까 커피 여러 개 샀다가 이걸 가져가기
분리하기 힘드니까 비닐백에 한꺼번에 담아서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는 사용을 하실 수 없게 될 것 같고요. 순수 종이 재질의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포장 재질 중에서 순수 종이 재질의 양면에 이 합성 수지로 만든 소재를 코팅하거나 첩합, 그러니까 맞붙여서 만든 포장 재질의 경우에는 또 사용이 금지가 될 전망입니다. 헷갈리네요. 네,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편의점에서도요, 컵라면처럼 식품 적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나무젓가락 사용과 제공이 또 가능할 전망이고요. 배달 음식에는 또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음료를 포장해서 제공할 때는 종전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거 좀 꼼꼼히 봐야 될 글쎄 것 말이에요. 같아요. 들으면서도 네. 헷갈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한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객이 음식물을 뭐 인터넷이나 앱 같은 것들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포장해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봉투 사용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탕이나 커피, 크림, 케첩과 같이 원래부터 포장해서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뭐 자판기라든가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어겼을 때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외되는 매장이 있습니다. 도소매 업종 중에서도요,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귀찮아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간단하죠. 일회용품 되도록 쓰지 말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예,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요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게 맞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돌봄 취약업종 94%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대표적 취약업종인 돌봄 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같은 돌봄업장 사업장 340개소와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같은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이 94.4%에 달하는 470개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지급과 같은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 가운데 48개소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시간 근로 감독 결과 약 94%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셈인데요.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를 어긴 48개 업소, 왜 초과 근무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제 업종별로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돌봄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교대제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돌봄 대상 인원이 증가하면서 이 업무량 급증을 원인으로 또 꼽았습니다. 근데 지역별 취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발주 물량이 폭증하거나 상시적인 구인난이 주요 사유였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잘 준수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초과를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요. 근로자가 1,026명인 A 사업장에서는 근무자 1명이 코로나19에 갑자기
확진이 되면서 다른 근로자 한 명이 급하게 대체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해당 업체가 전반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에 위법 사업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현행 근로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면 좋을까요?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부에서는요, 간헐적 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에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는 지난 23일 주 단위로 현행 관리하고 있는 이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실질적으로 주 92시간제까지도 노동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이 비가 여름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느낌은 가을비더라고요. 저도 가을비라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렇죠. 선선하고 날씨도 네. 굉장히 좋고요. 사실은 지금 이맘때가 여행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맘때 가면 딱 좋을 여행지 한 곳 가지고 왔습니다. 늦여름의 낭만과 힐링이 있는 포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8월) 끝자락에 떠나는 힐링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파도 좀 보세요. 이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바다도 있고요. 지금 일본 여행 와 있는 기분?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이국적인 관광지부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조금 특별한 공간까지 아, 정말 여기서 맨날 살고 싶네요. 동해안의 매력적인 항구 도시 경상북도 포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와 달이 뜨는 포항은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아, 바다 냄새 너무 좋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 대한민국 일출의 명소라고도 할 수 있는 포항의 호미곶입니다. 포항에 가면 꼭 찾게 되는 여행지 역시 호미곶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호미곶의 지명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한반도의 모형, 호랑이의 이 꼬리 부분에 해당해서 호미곶이라고 붙었는데요. 오늘 이 호랑이 기운 듬뿍듬뿍 받아가지고요. 이 무더위에 지치신 몸과 마음, 저와 함께 포항 여행을 통해서 힐링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호랑이 기운을 듬뿍 받아 다음 여행지로 출발! 호미곶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구룡포항에 도착했습니다. 9마리의 용이 승천한 바다라는 뜻을 지닌 구룡포항. 이곳에 인생샷 명소가 있다는데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요새 포항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또 확 떴잖아요. 일본식 건물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이곳. 약 100년 전 이곳에 정착하고 살았던 일본인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KTX 한번 타고 포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본 여행으로 오는 기분. 오래된 시간만큼 찾는 사람이 없었던 이곳은 얼마 전부터 전국 방방곳곳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 여기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아, 왜지? 아, 여기 동백이가 일했던 가게예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얻은 일본인 가옥거리. 이거 향미가 타던 그 오토바이 아니에요? 헉, 이것도 또 앉아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오. 하나, 둘.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구룡포 공원을 올라가서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와, 세상에. 아까 밑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이 지금 이 계단을 올라오니까 쫙 지금 전경이 쫙 보이거든요. 포항 이 항구가. 아, 너무 멋있다. 구룡포항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곳.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구룡포항의 어업권을 장악하고 수탈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진 장소이기도 한데요. 지역의 어떤 스토리나 또 역사 같은 걸 알고 또 굉장히 음미하면서 감상을 하신다면 좀 더 뜻깊은 이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구룡포항. 이곳은 특히 아주 오래전부터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한창 맛이 좋다는 이것. 제가 선택한 음식은 바로 포항의 특산물 돌장어인데요. 포항의 돌장어는 검은 돌 속에 서식해 유난히 색이 검은 것이 특징입니다. 팔딱팔딱 힘 좋은 포항의 돌장어를 제대로 먹어볼 시간. 구이부터 탕까지 한 상 푸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냄새부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용과 호랑이 기운을 막 듬뿍 받았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장어의 힘이 그냥 온몸으로 막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어. 대표 보양 음식인 장어 요리를 맛보니 제대로 힐링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힘차게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포항에 위치한 대학교. 이곳에 조금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스크린 진짜 크다. 저 예술 작품인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저를 반겨줬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포항 지금 여행을 왔는데 이 포항 공대 내에 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지금 투어를 하러 왔거든요. 이 특별한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킥보드는 왜 가져오신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킥보드가 배치되어 있어요. 우릉우릉! 하루 종일 이것만 타도 되겠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이거 알면 알수록 기대되는데.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회사 같기도 한 이곳의 정체는요.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로 1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현재 87개사와 또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약 1조 771억 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포항의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벤처 창업에 불리하다는 편견을 깨고 기술 창업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은 지원 사업이나 어떤 정보를 계속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또 지원해서 혜택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헤드셋하고 CD 플레이어도 있고 LP판도 있고 뭐예요 여기는? 네, 이곳은 뮤직 라운지인데요. CD나 LP판이 약 200여 장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업무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음악 감상 함께 해보실래요? 청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장소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세계로 뻗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낭만과 힐링이 가득했던 포항 여행 어떠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포항 여행 계획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포항에서의 하루,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여행을 넘어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그리고 역사를, 울림을 주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평소에 잘 몰랐던 걸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코너 차차차인데 오늘은 네. 헌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헌혈? 네, 헌혈이요. 헌혈은 우리 알고 있는 건데. 그죠? 네, 근데 네. 차랑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잘 모르시나요? 혹시 헌혈 해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학교 보면 헌혈카 오기도 하고. 네. 왔었어요. 네, 헌혈카에서 헌혈하면은 영화 관람권하고 맞아요. 빵 주고 막 아, 이거 그랬잖아요. 초코맛 나는 것도 주고 뭐. 네, 맞아요. 우유 그거 먹으려고 했었죠. 맞아요. 제가 네. 그리고 영화 티켓 받으려고 맞아요. 저도 헌혈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평생 헌혈을 몇 번 해봤는지 혹시 기억 좀 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헌혈카 한 번 타서 영화 한 번 보려고 탔다가 전 돌려보내더라고요. 아. 뭐 수치가 뭐 낮아서 안 된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또 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빈혈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헌혈 한 3번 했어요. 아, 세 번. 네. 네.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저는 사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채 10번이 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헌혈하는 좀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해요. 그 대상이 은퇴식을 하는 날을 포착을 했는데요. 네. 누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 아이입니다. 연생활 지긋 공혈견? 멍멍인데? 네네. 완전 이게 어. 이 영상이 공혈견이라고 불리는 개예요. 필요할 때 반려견에게 혈액을 공급해주는 용도로만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죠. 네. 은퇴할 때까지 피를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요. 이게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공혈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반려견에 대한 헌혈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려견 문화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공혈견을 통해서 반려견의 혈액 수요를 겨우 대응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반려견 헌혈과 또 이에 관련된 자동차 회사의 이색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반려견도 뭐 헌혈이 필요하거나 다치거나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냥 우리 헌혈만 알았지 반려견 헌혈은 정말 생각을 못 해본 것 저도 같아요. 생각 못 해봤네요. 네. 그러면 반려견이 수혈을 받는다. 네. 근데 몸집도 작고 그러니까 피가 아주 많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 그쵸.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 강아지 혈액형이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종류가. 그러니까 국제 표준으로 종류가 13가지나 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헌혈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현재 국내 반려견 그 혈액이 90% 이상이 공혈견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고 좀 건강한 반려견 혈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현재 혈액 공급을 독점하는 업체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속한 혈액 공급이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네. 1000만
2,000명이 넘거든요. 아우, 근데 이 반려견 되죠. 혈액을 공급하는 데는 이 정도로까지 어려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혈액 공급망이 조성이 좀 돼야 된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국내 한 대학하고 자동차 회사가 뜻을 같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의학으로 좀 유명한 그 학교죠. 서울 광진구에 있는 K대학교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반려견 헌혈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새 헌혈센터는 반려견 혈액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고요. 앞으로 전국적인 반려견 혈액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H사는 반려견 헌혈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5년간 총 1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 5년간 10억 원을 투자했더니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자동차 회사가 이 반려견 헌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건지 그 이유도 듣고 싶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자동차 회사가 왜 헌혈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까? 뜬금없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H사는요, 예전부터 반려견 헌혈의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우리나라에도 반려견 헌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요, 반려견 전용 헌혈 차량을 운영하는 캠페인을 K대학교 부속동물병원 그리고 한국헌혈견협회와 함께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2019년 9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시즌 1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반려견 헌혈 분야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리고 헌혈 차량 이건 직접 개조해서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량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H사의 미니버스 브랜드 있거든요. 요거 지금 뭐 관광지나 아니면 해외 관광 가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차인데 미니버스 S 차량을 개조해서 헌혈 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헌혈카에는 체혈, 분석실과 최신 장비 등 통해서 안전하게 헌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고요. 네. 헌혈에 참여한 반려견에게는 건강검진을 하고 또 다양한 괜찮네. 반려용품도 지급하는 그런 것도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헌혈카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즌2를 성공적으로 또 진행을 했고요. 전국 8곳으로 연계 병원을 확대하고 헌혈카 운영 횟수와 찾아가는 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프로축구죠. K리그 경기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던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 헌혈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7월에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보통 아이들 손잡고 입장하잖아요. 개와 같이 입장했어요. 네,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 이벤트는 공혈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요. 반려견 헌혈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보통은 진짜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거기에 에스코트 키즈가 아니라 동물과 함께 입장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예, 헌혈카를 비롯해서 뭐 헌혈 캠페인 다양한 활동을 했고 그게 쌓여서 이제 헌혈 센터까지 만들게 된 그렇죠. 거네요. 네, 아예 헌혈 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게 8월 18일 목요일이었고요. 이렇게 헌혈 센터를 딱 만들어 놓은 거는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개소하자마자 벌써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헌혈을 희망하는 반려인이 있다면 이곳에서 반려견의 헌혈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사가 또 급하게 응급 반려견의 혈액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고서 반려견 헌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헌혈 좀 희망하는 반려견, 개 주인은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입력한 후에 희망하는 시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 헌혈은 1년에 한 번 참여를 권장하고 또 희망한다고 또 아무런 개나 다 헌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몸무게 25kg 이상 대형견, 그리고 연령은 2살에서 8살 사이의 반려견 대상으로 이루어지고요. 전염성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고 또 매달 심장 사상충 있죠. 그리고 구충 예방약을 복용한 반려견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몸무게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체열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의 헌혈을 통해서 소형견 3-4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헌혈을 마친 헌혈 영웅! 헌혈견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헌혈 네. 영웅에게는 다양한 혜택 뭐가 주어질까요? 네, 우리도 사실 사람도 헌혈하고 나면 요 피 뽑아서 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검진도 좀 그렇죠. 자동적으로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뭐 신체 검사와 혈압 측정 이런 건강 검진이 가능하고요. 또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1회 무상 제공을 합니다. 더불어 3회 이상 헌혈한 헌혈견에게는 K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이용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진료비를 10% 할인하는 혜택도 주어지니까요. 더 많은 반려견의 생명도 살리고 또 헌혈 문화도 만들어가는 그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 제작한 국내 최초의 펫 앰뷸런스까지 탄생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앰뷸런스. 앰뷸런스까지 나왔습니다. H사는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펫 앰뷸런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특별 제작을 해서 기증을 했어요. 여기에는 세심한 치료가 가능한 집중치료실을 비롯해서 이동용 조명장치 그리고 응급처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영상정보 처리기 등을 탑재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헌혈견 대상으로 한 펫 앰뷸런스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헌혈센터를 기준으로 약 20km 이내에 서울 경기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하고 네. 또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공헌 활동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오늘은 헌혈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내연녀랑 헤어졌는데 유산 꼭 줘야 하나요?입니다. 아니, 내연녀랑 헤어졌는데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이 사연은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들이 유부남 만난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희는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다만 법적 혼인관계와 달리 서류 한 장 없는 우리의 사이가 때론 못 견디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무슨 고민 있어? 아까 TV 본 후로 자꾸 한숨을 쉬고 그래. 방금 행복한 아침이란 방송에서 이인철 허지원 변호사가 우리처럼 내연관계에서는 한쪽이 사망해도 다른 한쪽이 상속을 한 푼도 못 받는다네. 이런 현실이 너무 나는 가혹하다 생각해. 아유, 그 사람들 그런 얘기를 뭐하러 듣고 그래. 어? 아니, 내가 죽으면 말이야. 저기 강북에 부동산 가진 거 있지? 그거 당신하고 우리 아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할게. 걱정하지 마. 20억 원짜리 부동산 말이야? 아, 당돌이지. 역시 자기밖에 없어. 자기의 매력은 그거 하나야. 자기, 우리 각서 쓰러 가자. 그때만 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이란 게 참 별거 없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오해가 쌓이더니 결국 우리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주겠다고 도장까지 찍었던 이 남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야, 이제 아니지. 이봐, 아줌마. 내가 저 부동산 주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그거 없었던 거야. 그래서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싫다 해도 굳이 부동산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이랬잖아. 그거 기억 안 나? 그거야, 당신이 내 애인이었을 때 일이고 지금은 헤어져서도 우리가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까 재산 없어. 내 마음 바뀌었어. 취소해.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각서까지 쓴 거야.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이제 와서 물을 수 있어? 아이고, 절대 취소 못해. 불륜 사이 끝났다고 수십억 유산을 주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이 남자.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죠? 각서까지 썼는데 당연히 헤어져도 약속은 지켜야죠.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남녀간에 사실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그렇죠. 내연관계였단 말이죠. 네. 요 내연관계 끝나면 유산도 철회할 수 있느냐 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서 화제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유부남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는데요. 사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혼외자 시군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좀 인정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2012년에 자신의 내연녀 B씨 앞에서 한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각서의 내용 바로 요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유부남 A씨가 작성했던 각서입니다. 철수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빗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를 넘기겠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짐작하셨겠지만 가명의 아들 철수군은 내연녀 B씨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입니다. 각서에는
해당 재산은 철수의 엄마이자 내연녀 B 씨가 관리를 하고 또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철수가 성인이 되면 그때 직접 철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나중에 또 각서를 자신의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로서 드리는 요청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사료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사망하면 부동산 중에 40%를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주겠다. 아유, 절절하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사연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 부모님께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네. 남겼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고 또 놀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각서가 또 다가 아니었다면서요.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서 2013년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A 씨는 만 2세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각서를 하나 더 씁니다. 네, 이 내용도 함께 네. 보시죠. 자, 남자가 쓴 두 번째 각서입니다. 현재 토지 일부분에서 20억 원 정도의 금액은 혼외자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붙였는지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처음에 사료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죠. 근데 네.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A 씨는 실제로 일부 부동산에 내연녀 B 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했는데요. A 씨가 이런 각서를 쓴 건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유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외자 C군이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걸 염려를 해서 유산 배분을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혼외자가 20억을 주겠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사망 이후에 지급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네. 거네. 네네. 근데 그 다른 가족들은 내연녀하고 혼외자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존재까지 몰랐잖아요. 네. 갑자기 장례식장에 떡 나타나서 내가 그 모자 우리의 20억 원 재산을 주시오 이러면 다른 가족도 황당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성이 이제 쓴 각서를 법적으로 사인증여라고 해요. 여러분 사인증여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뭘 죽은 다음에 한다. 지금 알았어요. 증여는 들어보셨죠? 증여. 예, 내가 뭐 네. 주겠다. 증여도 일종의 계약인데 그럼 이혼도 아시죠? 내가 뭐 죽으면 그 이혼장을 쓰잖아요. 네. 이거에 어떻게 보면 혼합이라고 보면 돼요. 사인증여. 뭐냐면 이 각서는 뭐냐면 내가 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한 후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하고 아주 비슷해요. 유언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가 다르느냐? 유언장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민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주는 거라서 이 사람이 언제든지 이거를 변경할 수가 있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취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각서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취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되면은 상속이 되는 건데 오. 이거는 사인 증여 그냥 증여네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르네. 이것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된다. 또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렇게 둘이 각별하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시작이 또 된 겁니다. A 씨와 혼외자 C군 연락도 당연히 단절이 됐겠죠. 그러자 A 씨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C군이 친생자임을 바로잡고 또 월 2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A 씨 부동산 등기 바로 잡아야겠죠. 내연녀와 헤어졌으니까 사인증여도 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을 다시 돌려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절절하던 사랑이더만 용두사미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유언이라면 사실 자신의 마음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알고 맞아. 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두고 고민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짚으신 게요. 이 사건이 만약에 일반적인 유언이었다면 법원 당연히 고민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에 따라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기의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효력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각서가 유언장으로 보기에는 요건이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필증서 손으로 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작성 연월일과 이름과 뭐 주소까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써야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각서에는 주소가 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각서를 법적 성격을 살인 증여로 봐야 될 텐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 증여 같은 경우에 일종의 증여 계약이라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 없이 단독 행위로 할 수 있지만 이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행위예요.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해제를 할 때도 민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과 또 유언자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철회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다. 아니다. 유언처럼 사망 전에는 뭐 언제든지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붙었네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게 그러면 최종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론이 판사라면 이 남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내연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실면적으로. 저는 내연녀.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지.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썼으니까. 그죠. 거기다 주소 안 썼다고 무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 사실 이 내연녀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남성이 승소했습니다. 그것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갔는데 모두 다 승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원이 보기에 이 사인증여와 유언이 뭐가 다르지? 여러분 다르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재산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데 사인증여는 증여라는 이유로 철회가 안 되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법원, 요즘에 법원의 추세가 그래요. 이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증여도 결국에는 유언, 유증과 비슷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사실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연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요. 근데 이 법적 배우자였다면 그러면 내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 재산 안 주겠다 이러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내 너무 서운할 것 그건 안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서운하네요. 그렇죠. 돈 한 푼도 주지 않는 거라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 싫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예 그냥 살아있을 때 다 써버리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거나 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 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미리 다 줘버리거나 아니면 유언의 방식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인으로서 뭐 자녀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 아니면은 뭐 부모라든가 직계 존속이라든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연 관계로 맺어진 경우와 법적인 배우자 가장 큰 차이점, 물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50대 여자입니다. 원래 저희 남편은 머리가 휑했거든요. 30대 후반부터 M자 탈모가 왔어요. 저는 반대로 동안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너 아내랑 같이 다니면 10살은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검은콩, 맥주, 효모 하여간 머리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고요. 지금까지 수백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그렇다 최근에는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심어달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결국엔 그냥 시켜줬어요. 근데 그 후로 남편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맨날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지 않나? 셀카도 수십 장 찍고요. 그렇죠. 맞아.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자꾸 가만히 있는 저를 가지고 못 살게 굽는 거예요. 당신도 자세히 보니 별로 동안도 아니네. 눈 밑에 주름 좀 봐라. 옷 좀 젊게 입어. 자기가 10년만 일찍 머리를 심었어도 나랑 같이 안 살았을 거라는데 참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요?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고민하다 남편이 모발 이식 이후에 달라졌어요. 완전히 자신감이 생겼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자신감이 생기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본인 자신감 생겼다고 아내분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하니까 이게 문제 같거든요. 어따 대고 지적질입니까? 그래, 어따 대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맞는가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남편은 자신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아내의 걱정을 얻었고요. 동시에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수치 많은 남편을 얻게 됐지만 동시에 이 지적질을 또 동시에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이 제 남편도 탈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마음의 걱정을 좀 알고 있는데 이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게 인생의 주제라는 거 확실히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남편이 하는 지적은 어느 생애든지 이 아내에게는 비수처럼 박힙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니 남편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야, 너 늙어 보인다. 주름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러면 기분 나쁜데 나쁘죠. 매일 보는 남편이 그 꺼진 데 좀 채우고 좀 이렇게 주름 좀 펴게 하고 좀 여자가 그럼 관리받게끔 돈을 주고 얘기를 하든지 왜 이렇게 다 지적을 하냐고요. 좀 그럼 기분 나쁘죠. 이게 서로 간에 그 변해가는 외모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적하면 네. 그야말로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상대에게 외모 지적 절대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가까운 상대일수록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 남편 혹은 아내에게 뭐 살이 어떻다더라. 너무 친한 사이니까 툭 던져. 그러니까요. 주름이 어떻다. 이거는 다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배우자가 매력적인 건 정말 언제나 싫지 않죠. 당연히 좋고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같이 배우자가 일단 외모와 관련해서 나에게 외모를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래.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 편안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안에서도 아주 정말 편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네. 심리적인 비무장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디 가서 이 편안함을 얘기하겠어요. 오로지 집밖에 없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가족도 사람이고 또 맞아요. 배우자도 끝까지 이성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지고요. 그리고 놀랍게 가족은 서로 닮아가거든요. 외모를 지적한다는 건 이런 면에 있어서 오래 산 부부에게는 서로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적하고 싶은 진실이 있잖아요. 그럼 꾹 먹어야 돼.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상황에서는 이게 이상해지죠. 상처받죠. 그래서 진실은 간직할 때 아름답다. 이야, 명언이에요. 걸핏하면 아내 외모를 지적해요. 아유. 남편은 과대자기를 경험하는 중. 과대자기? 과대? 과대자기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심장이 부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평정심을 잃은 상태고요.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의미 있거나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확 받는 순간이 하나의 사람을 진공 상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리지도 않죠?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귀에 들리는 소리를 생각해 보시면 웅웅 울리는 것처럼 외부의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과대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납득이 되죠. 그건 바로 뭔가 남편은 평생의 수건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 탈모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50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또 이 탈모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게 이렇게 한꺼번에 외모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심리적인 펜트업 효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펜트업 효과라는 게 뭐냐면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지는 것처럼 폭발적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심정적으로도 폭발적 소비를 하고 동시에 이 외모 변화에 따라서 뭐 옷도 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셀카를 막 찍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내 변화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과대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데 요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한때 살이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밥맛 없다고요. 그냥 뭐 살을 뺄 때 이렇게 해봐라 저런 옷을 입어봐라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자들은 나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 어느 뭐 부동산 몇 개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머리숱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머리숱이 생기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자기 과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궁금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한시적 횟가닥 현상이라고 해요. 횟가닥한 거. 그 전에 원래 정말 아니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다른 양상을 보이면 원래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컴플렉스가 이 사람을 완전히 심하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인간적인 특성, 곧 나머지 인성의 평균값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평균값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편이 갑자기 생겨난 모발 때문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워낙에 커진 상태라 사실상 조절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구리 시절을 즐기느라 올챙이 시절을 잃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이 시기도 지금 과대자기와 더불어 자기 투자를 하는 시기라 이 시기가 일정 부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거를 넉넉하게 좀 써본 사람은 조금 지나고 나면 안정되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과대 자기를 경험하는 중이다, 남편이. 두 번째. 앞으로 사계절은 예상하라? 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이걸 약간 제가 경험했던 현장에서 이야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울증을 한 20년 정도 겪었던 분들은 네.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아요. 맞아요. 대개는 요게 낫는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 탈모에 관련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탈모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하나의 그림자처럼 또 마음의 추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때까지 만족이 될 때까지는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저는 한 4계절, 곧 네.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네. 생각해보면 내 머리를 만약에 여름에 했다. 그러면 가을 옷을 입으면 내 머리가 또 다르게 또 느껴져요. 다르죠.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거나 털옷을 입으면 그때 헤어스타일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봄이 오죠? 머리도 꽃처럼 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한 계절은 지나봐야 내 마음의 적응도 발생하고 동시에 내가 이런 기쁨도 있고 저게 또 시간이 지나 보니 별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걸리는 요 전체적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반쯤 포기하고 사는 내 콤플렉스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거울 앞에 자꾸 셀카 찍고 막 외모에 신경 쓰고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이 이제 요것도 곧 지나간다. 네, 근데 1년 정도는 진짜 지나갈까요? 이게 적응이 될까요? 지나가겠죠. 원래 돌아오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새 집에 이사 가면 처음에 너무 좋아서 막 이거저거 막 맞아. 사드리고 막 그러죠.
일주일 지나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적응이라는 건 단순히 말씀드렸던 어떤 집이라든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한 적응은 더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가 처음에 모르지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아, 내가 조금씩 살이 쪘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상 차이가 나는구나 아는 것처럼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사람은 적응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평범한 자기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습관 형성하는데 보통 21일 걸린다 얘기하고 하나의 기억이 평생 가는 기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한눈에 첫사랑에게 반하는데 0.2초 정도 걸리고요. 이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몸에 대한 적응도 필요할 텐데 그게 넉넉 잡아 1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남편은 자기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와 사랑에 완전히 빠진 상태인데 사랑은 늘 지겨워지거든요. 얼마 있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지겨워지기보다는 아 이제는 나에게 일상이 되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될 게 이 사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외모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거울을 부쩍 보고는 너무 관심을 갖고 또 아내 외모가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냄새 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 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사연 들으면서 네. 비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너 살 빼, 주름 뭐해? 빼 한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다는 누군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뭔가 외도의 의심이. 야, 우리 아니, 프로파일러야. 그냥 남자들이 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들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런가? 자기가 사귀는 남자 여자하고 그런가요? 하겠어요.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아, 일단은 TV에 나오는 여인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건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갑작스럽게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면 요건 뭔가 심경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중에 이를테면 외모의 변화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는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인다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거울을 그전에 비해서 너무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전에 옷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옷을 막 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갑자기 늘 시계처럼 정확하게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아니면 늦는 시간이 더 잦아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아, 이러다 말겠지도 있지만 한 번쯤 그 변화에 어떤 새로운 주제가 들어온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이 주제들 중에는 외도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늘 평생 내 살덩어리처럼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몸이 병들면 병들기 전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한 번쯤 배우자에 대한 관심, 다른 면모가 보인다면 특별히 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외모에 관심을 안 갖겠지 이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요. 네. 제 친구들을 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하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관리할 때 배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핀잔을 주기보다는 같이 함께 좀 관심 가져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예쁘다 혹은 멋있다 이런 칭찬을 좀 자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훨씬 좋죠. 이를테면 핀잔을 준다고 한다면 아마 나에게 칭찬을 주는 쪽으로 더 고개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흔히 사람은 늘 온도를 향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외모까지 포함한다면 좋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 누구나 다 알게 되죠. 내 몸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당신도 변하는구나.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죠. 당신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쁘냐? 다 립서비스인 거 압니다. 그래, 알지만. 그러나 그 말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모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함께 넣어가야 될 건 평생 한결같았던 그 사람의 인품과 인성에 관련된 그 장점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외모와 함께 섞어서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신망을 갖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은 가슴에 묻고 하얀 거짓말로. 아유, 진행 잘하신다, 두 분. 이참에 네. 혹은 하던 대로 하자. 이게
마음에 바람이 든 건 괜찮은데 네. 하필 이 바람이 입을 타고 혀를 타고 나올 때는 상대방에게 화살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뭔가 부푼 자기를 가지고 괜찮아진 나를 보며 가슴이 꽉 차 올랐는데 이걸 상대방에게 비교의 화살로 날려버리면 참 상대방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걸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 사이의 관계의 결정자가 되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 외모 관리 좀 해 그랬더니 그래?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의심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기분 나쁘다고 다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 남편이 외모 관리를 좀 해라. 또 주름에 대해서도 얘기하니 주름 관리 이번에 한번 시작해 보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옷도 한번 좀 사보고요. 대신에 그 카드는 남편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머리 좀 심었다고 너무 신나서 아내 보고 당신 뭐 그렇게 큰 동안도 아니네. 아유 좀 젊게 좀 입어. 아유 주름 많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도 싸우지는 말라. 조금 삭혀라 이 말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인격적 모독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면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그때는 첫 번째는 방어를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아요. 그래서 너무 지독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반드시 이야기하시 바랍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나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라고 꼭 이야기하시고 대신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 라고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베스트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기회는 지금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지적까지 해가면서 뭔가 할 때는 나를 위한 또 하나의 변신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옛날부터 좀 동안이었고 또 좋은 외모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여유로 그 시선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가진 좋겠어요. 자의 여유. 우리가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 이 청소년기 때 자기들이 흠뻑 올라가서 마치 자기는 죽지도 않을 것처럼 세상이 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상상의 청중이라고 부르고 개인적 우화라고 부르는데 지금 남편에게는 이 청소년기에 바람이 불었거든요. 이 시기가 길지 않게 지나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그럼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지켜보신다면 조만간 다시금 배우자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너무 좋은데요. 당신 주름이 왜 그래 이러면 알았어, 카드 좀 줘봐. 보톡스 맞고 올게. 예쁜 옷 나도 살 줄 알아 이러면서 옷도 사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 살 빼라는 것도 그거예요. 네. 아우 잘 됐네. 나 헬스클럽에서 그 PT 제대로 받으려면 150에서 한 200만 원 든다는데 자기 카드 좀 줘봐. 그 카드 긁고 오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말 쏙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그냥 가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래? 그럼 여보 나도 이참에 사실 조금 이런 면이 있었는데 같이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1년에 청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청구서가 나오고 나면 부부간에 서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새 신발 신고 밖에 나가면 다들 누가 무슨 신발 신었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맞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외모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온통 뭐 거기에 신경 쓰일 거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레드선 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레드선에서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제 곧 돌아오게 되실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 50대라고 하는 건 참 아름다운 나이인 것 같아요. 진중미도 있고요. 또 경험치도 꽤 쌓여 있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실수도 바라볼 줄 아는 나이거든요. 지나고 온 시절 생각해보면 실수한 것들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중미를 가리지 않도록 머리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모든 경력들이나 쌓아왔던 인품들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정신화라고 불러요. 정신화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을 정신화라 그러는데 이 정신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정신화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50대는 사실상 이 정신화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신화 수치가 굉장히 높은 나이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나를 들뜨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들떠본 적이 있는 자는 그 들뜸이 때로는 경박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름다움과 신남을 넘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가벼움으로 가지 않도록 50대의 진중함으로 스스로를 한 번쯤 정신과 능력으로 지켜보고 살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대 넘어서면서 남성이 힘 빠지고 사회생활도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보면 자신감이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아내의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는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당신 머리 하니까 그것마저도 아름답다고.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거는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일종의 악물고. 쓴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 맞아요. 건강하게 네. 만들 수 있다면 왜 기꺼이 못하겠어요? 나중에 그래. 상담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를 알겠습니다. 악물고. 당신 정말 멋져.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월요일이고 해서 좀 지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더 기운 업 한번 해봐야죠.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